안녕하세요, 린쌤입니다. 오늘은 명제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명제라는 단어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유형보다도 내용이 많은 몇 안 되는 단원 중 하나입니다. 사실 유형도 많긴 한데 내용이랑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따로 분석할 만한 유형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참 많은 단원이니까 오히려 수업 쪽이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또 여기는 수학보다는 국어랑도 관련이 상당히 깊은 단원이라고 생각해요. 숫자보다 글이 많은 경우도, 식보다 문제가 긴 경우도 있는 단원이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단원이에요. 말장난이 너무 심해서 귀찮게. 내신 공부할 때는 참 헷갈리는 단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명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명제란 게 무엇인가? 자, 참이냐, 거짓이냐, 요거를 확실하게 가릴 수 있는 놈. 요게 명제입니다. 자, 하나 물어보면, 너는 잘생겼다. 명제일까요? 참이라고 하는 놈은 엎드려. 누구에겐 잘생기거나 예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도 있고, 뭐 글로벌하게는 한국인이 보기엔 잘생겼지만 외국인이 보기엔 전혀 아닐 수 있는 뭐 이런 건 명제가 아니에요. 뭐 가끔 명제로 착각할 만큼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어. 2는 10보다 크다. 이건 명제일까요? 2가 10보다 크다? 자, 이건 분명히 참과 거짓을 정할 수 있죠. 거짓이라고. 이렇게 참 거짓이 명확한 게 명제예요. 사람에 따라 답이 달라지지 않는 모두가 참이다, 모두가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명제죠. 몰라서 틀리는 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알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세상 사는 거 전부 다 명제처럼 참 명확했으면 좋긴 할 텐데 말이죠. 참 거짓을 가리기 힘든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자, 가끔 명제인 것과 명제가 아닌 것을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인 명제도 이건 거짓이다. 거짓이니까 명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니까 명제가 아니죠. 명제는 참인 거죠. 막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것도 처음 배울 땐 잘 하다가 한동안 지나서 다시 이제 내신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한 2달 지나가지고 이제 내신 공부하려고 문제를 풀었는데 애가 명제가 아니라고 써놓은 거 보면 명제고 거짓인 명제를 명제가 아니라고 자꾸 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참 난감했던 생각이 나네요. 뭐 이 단어는 특히 내신에서는 선생님마다 좀 다르지만 정말 말장난을 심하게 시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문제를 정말 대충 포인트만 중요한 것만 읽어서 요약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는 상당히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어 중요했지만 명제에서만은 아닙니다. 명제에서는 꼼꼼히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고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진짜 고찰을 해야 돼요. 고찰. 자, 그럼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명제, 정의.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저스티스 아닙니다. 디파인이 맞습니다.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자체로도 뭐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풀리는 문제가 꽤 돼요. 왜냐하면 공식이란 건 결국 정의에서 파생돼서 유도해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거, 그것의 명확한 뜻,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명제에서만이 아니라 정의라는 거는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리. 그래도 이런 거 쉬운 거예요. 나중에 수학과 가면 막 공리네, 공이네 이런 거 하면 거기서부터 겁나 헷갈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런 것만 배우는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수학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리와 공이라든지 철학적인 그 개념이 없으면 숫자 1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숫자 1 그러면 한 개 막 이러면서 우린 이해하고 있어. 근데 숫자 1이 뭔지 설명해봐.
이거 1이야? 이거 샤프, 볼펜 하나야? 나누면 2가 되는데? 그럼 이거 뭐야? 1이 도대체 의미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맙시다. 정의는 일단은 외워두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대부분 정의는 사실 읽어보면 이해가 간다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정리는 이제 정의랑은 약간 달라요. 참인 명제들인데요. 참인 명제 중에 어떤 참인 명제냐? 어떤 다른 식 같은 거를 증명해낼 때 써먹을 만한 참인 명제 이런 걸 정리라고 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정리가 하나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직각일 때 A, B, C 이렇게 있으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런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삼각형에 뭐 변이 주어졌을 때 그 변들의 관계를 통해서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데 쓸 수 있었고요. 어떤 상황에서 뭐 수선의 발을 내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위해 증명을 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자, 근데 세상엔 또 정리 말고도 법칙이라는 애도 있어요. 무슨 법칙. 이것도 비슷해요. 참인명제, 증명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정리와의 차이는 뭐냐? 범용성의 차이입니다. 자, 정리는 조금 한정적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법칙 같은 경우에는 좀 범용성이 커요. 자, 아직 뭐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제2 코사인 법칙 중학교 때 배우던가? 안 배우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여튼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제2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모든 삼각형에 쓸 수 있어요. 얘는 어디만 쓸 수 있어? 얘는 직각삼각형에만 쓸 수 있죠. 조금 더 한정적이죠. 얘는 좀 범용성이 크고요. 삼각형이면 모두 다 가능하다. 제2 코사인 법칙.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만 가능하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법칙이 붙은 애가 정리보다 약간 상위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건 뭐 참고사항이에요. 증명. 자, 증명이란 거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것들, 그러니까 참인 명제들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참인 걸 알고 있는 명제들, 이건 확실히 참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명제는 참일까? 그럴 때 증명을 통해서 참인 명제들로 얘가 참임을 밝혀내는 것, 설명하는 것, 이게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이제 요거부터가 이제 조금 많이 명제에서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쓰이게 되는 건데, 조건이라는 거는 문자에 따라서 참 거짓이 갈리는 문장이나 식에 포함된 문자예요. 문장이든지 식, 뭐 식에서 단적인 예로 주면 뭐 x 이런 거. 2차 방정식을 예로 들면 2차 방정식 가지고 명제를 만들었다. 이 명제를 뭐 어떨 때 참이 되고 어떨 때 거짓이 되냐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참이 되는 걸 그죠? 나머지는 거짓인 거지 뭐. 이제 배울 명제의 일반적인 모형 P면 Q이다 해서 이런 P, Q 이런 것들이 조건인 거죠. 자, 그리고 부정이란 거래요. 부정. 부정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조건이나 명제를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 이제 기호로는 P를 부정하게 되면 not P이다. 그래서 앞에다 물결표를 붙여줘요. 수학적으로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유형편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진리집합. 진리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조건들은 다 P, Q 요걸 소문자로 쓰게 되는데 진리집합은 P와 Q 이런 식으로 좀 대문자로 쓰게 되고요. 요 조건 P와 Q에서 참이 되게 하는 놈들
참이 되게 하는 값들, 요거에 넣을 수 있는 값들 중에 참이 되게 하는 거, P면 Q이다. 예를 들어 참이 되게 하는 그 P, 요 P를 참이 되게 하는 P들의 집합, 요거를 진리집합 P라고 하게 되고, Q도 마찬가지. Q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들을 모은 거, 그걸 진리집합 Q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문자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뭐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다 진리집합을 통해서 그리게 되는 거니까 그냥 용어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가정, 결론. 뭐 이거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P면 Q이다. 이거에서 뭐뭐이면 가정하는 거죠. 국어예요, 국어. 가정입니다. 얘가 결론, 뭐뭐이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명제와 집합. 이 관계를 보면, 자,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럼 P에 대한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Q에 대한 진리집합은 얘가 참일 때는 이렇게 있게 돼요. P이면 P 안에 있는 원소이면 Q 안에도 있다 라는 말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집합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야.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이럴 경우에는 반대로 Q가 안에 있고 P가 더 큰 개념이 되는 겁니다. Q이면 P 안에 있다. P일 때도 참이 된다 라는 거죠. 거짓인 경우에는 뭐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요런 모양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둘 다 되는 경우는 P랑 Q랑 같을 때만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겠죠. 둘 다 참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같은 경우 요거밖에 없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건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필요 충분 뭐 요거에 대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반례를 들어라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반례라는 건 뭐냐? 반대인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반례를 들어라. 그럼 성립한다는 것이 아닌 성립 안 한다에 해당하는 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여달래. 그럼 일단 참이라고 놓은 다음에 참이 되지 않는 애를 찾는 거야. 단 하나의 예외만 존재해도 그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찾기. 얘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는 반례를 찾아라. 그래서 딱 하나만 찾아주면 그 반례가 쟤를 거짓으로 결정해주는 놈이 되는 거죠. 다 성립하는데 하나만 거짓이야. 그래도 그 명제는 거짓입니다. 찾으면 게임 끝인 거죠. 뭐 나중에 이제 증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귀납법이라는 증명법이 있는데, 귀납법이 수학에서 쓰였을 때는 오류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일상에서는 오류가 상당히 많죠. 예시로 뭐 들면 백조 같은 거, 하얀새죠. 하얀새 백조. 수완.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예시를 들어주면, 백조 같은 경우 이렇게 생긴 새는 얘를 봐도 쟤를 봐도 다 하얘.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새는 다 하얗구나. 하얘니까 우리 백조, 하얀 새라고 부르자 라고 했는데, 나중에 호주 대륙이 발견되고 났더니 똑같이 생겼는데 새까만 놈이만 나왔죠. 그래서 쟤는 어떡하지? 블랙 스완. 그래서 블랙을 붙여줬죠. 백조라는 말 앞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흑조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식으로 예외에서 생겨버리면 오류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튼 그런 반례가 나오는 순간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될 수 있다. 거짓인 명제. 자, 그리고 여기서 말장난이 제일 심한 것 중 하나. 모든, 어떤, 그리고, 또는. 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자, 모든과 어떤, 얘네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부정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을 부정하면 앞에서 부정이라 했죠. not. 모든이 아니다 라는 건 어떤이다. 어떤이 아니다 라는 건 모든이다. 그리고가 아니라는 건 또는이다. 또는이 아니라는 건 그리고다. 그래서
부정에 있어서는 얘네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안 그러면 이거 겁나 헷갈려요. 자, 모든이란 건 말 그대로 그냥 전부 다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어떤이란 거는 아이 성립을 한 개도 안 해. 한 개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딱 하나 대입해봤더니 요거 하나만 성립해. 그래도 참이 되는 거야. 어떤. 그 어떤 한 개만이라도 성립을 하면 얘는 맞는 거야. 그런 말이 어떤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이고요. 또는 같은 경우에는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A 그리고 B, PQ겠지만 나중엔 A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 A도 성립하고 B도 성립하는 거. A 또는 B, 그럼 합집합. A이거나 B이거나 둘 중 하나만 성립하면 이건 성립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자, 아우 지겨워. 명제 벌써 지겨워요. 명제는 자, P면 Q이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꾼 거를 Q이면 P이다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걸 뭐라고 부르느냐, 얘네 둘 간의 관계를 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쪽을 다 부정해 준 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자, 이 관계는 옛날엔 이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는 잘 안 써요. 이건 바꿀 역자, 이건 다를 이자 해가지고 다르다, 바꾸다 이런 뜻인데 실질적으로 쓰는 건 얘랑 얘의 관계인 대우 관계를 많이 씁니다. 자, 이 대우 관계는 꽤 중요해요. 나중에도 많이 써먹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대우라는 건 뭐냐? P면 Q이다의 대우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한다. 이런 건데 왜 중요하냐? 자, P면 Q이다가 참이면요, Q이면 P이다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Q가 아니고 P가 아니다.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거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에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에요. 뭔 소리예요?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얘의 참거짓을 모르겠어. 그러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를 놓고 이거의 참거짓을 판별을 해서 얘가 참이야? 그럼 얘도 참이겠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얘와 대우는 원래 명제와 대우인 명제는 서로 참거짓이 같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우는 상당히 중요해요. 역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은 게 나중에 뭐 역함수라든지 뭐 역으로 앞뒤를 바꿔가지고 하는 것들은 조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역에 대해서도 기억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참이라고 역이 항상 참인 건 아니고 얘가 거짓이라고 역이 항상 거짓인 건 아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꼭 염두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조건에 대해 좀 알아보죠. 조건. 자, 명제에서 조건, 그냥 요 PQ 요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요거에 대해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는 참이고 역인 Q이면 P이다는 거짓이 되는 것, 이걸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의 진리집합의 관계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내신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고1 학생들은 조금 염두를 많이 해두시고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거짓이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 것을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자, 필요 조건은 P면 Q이다는 거짓이야. 근데 Q이면 P이다는 참이야. 역이 참이 되고 진리집합의 관계는 P면 Q이다. Q이면 P이다는 참. 이렇게 된 걸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은
자, 둘 다 붙어 있는 거 보면 그냥 짐작이 가능하죠. 자, P와 Q가 같은 거,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P이면 Q이다를 해도 참이 되고, 역을 Q이면 P이다를 해도 참이 되는 거, 이런 걸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벤 다이어그램까지 다 기억을 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거는 뭐 사실 내신 한정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모르면 P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증명법들. 증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역증명법, 그리고 뭐 대우를 이용한 거 좀 전에 언급한, 그죠? 그리고 귀류법, 귀납법,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존재하는 증명법인데요. 사실 논리적인 강함은 연역법이 가장 논리적이 강해요. 연역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3단론법인데, P면 Q이다, Q이면 P이다, 이 두 개, 아니 Q이면 R이다, 이 두 개가 참인 걸 알았어. 그러면 P면 Q이면 R이네. 그러면 이렇게 가서 P면 R이다라고 써도 되겠구나. 집합에서는 결국 P이면 Q이면 R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P이면 R이다도 성립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연역 증명 방법이라 그러고, 이렇게 띡띡 띠디딕 이렇게 가는 걸 3단 논법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성에 있어서는 연역 증명이 전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P면 Q이다의 참 거짓을 알고 싶은데 그냥 하기가 너무 힘들 때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참임을 증명을 해서 얘가 참임을 증명해내는 거. 뭐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자, 귀류법.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진 않는데, 요 귀류 증명법도 기억을 해두시긴 해야 돼요. 일부 유형에서는 귀류법이 아니면 증명하기 상당히 힘든 것들도 조금 있어요. 자,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아씨 이게 증명이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결론을 부정을 해요. P면 Q가 아니다 이러고, 그러고 나서 얘가 거짓인 걸 보여. P이면 Q가 아니라고 했는데 거짓이니까 Q이겠네. 이런 좀 극단적인 논리죠. 일반적인 언어적 논리에서는 사실 성립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수학에서는 좀 딱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집합이 나머지 전부를 이렇게 전체 집합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경우, Q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는데 Q와 Q의 여집합, 이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귀류법 같은 경우에는 귀류 증명할 수 있는 유형이 몇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봐서 유형 자체를 외워두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귀납법 같은 경우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나중에 수열 파트 지나서 따로 배우게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귀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주면 얘는 좀 무식한 방법이에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내가 아는 모든 게 되니까 이건 된다. 이런 방식이야. 한마디로 모든 사례를 다 대입을 해보는 형태.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제 방정식을 통해서 귀납법을 좀 사용하게 되니까 그나마 오류가 일어나는 일이 좀 적습니다. 전제를 잘 두게 되면요. 자, 어찌됐든 증명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단원 설명이라든지 유형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귀류법 유형이랑 대우의 증명 유형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예시를 들면서 직접 증명을 해보고 이럴 텐데, 유형편까지는 풀이법에 대해서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게, 사실 얘네는 증명하여라 이런 문제보다는 네모칸 채우기 객관식이 더 많이 나오고요. 증명하여라 문제가 나온다 그래도 전형적인 유형의 교과서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내는 형식이 많아요.
정식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시험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우리나라 시험의 형태에서는 사실상 조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대부등식에 대해 얘기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자,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뭐 등식에서는 항등식이랑 비슷한 거죠. 부등식에선 절대부등식이 있다. 등식에서 항등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얘는 뭐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든지, 뭐 아니면 산술기하를 이용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거가 있는데요. 자, 실수의 성질 같은 경우엔 뭐 이런 거야. A가 B보다 크면 A 더하기 빼기 C를 해도 B보다 항상 크다. 뭐 이런 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막 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어. 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얘를 증명을 해서 이거에서 이걸 빼봤어. 그랬더니 이거는 뭐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더라.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걸 이쪽으로 넘겼을 때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이 이제 절대부등식,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절대부등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 뭔가 제곱이 있다. 이게 항상 크다, 같다, 작다 뭐 이런 걸 증명하래. 그러면 한쪽으로 다 몰아서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 자, 산술기하 같은 경우에는 자,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크거나 같다 루트 AB. 요거를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중항인 등차중항, 등비중항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응용도 많이 되고 등차 등비에서도 또 나오는 만큼 뒤 단원 그리고 학년이 바뀌는데도 끊임없이 사용이 많이 되니까 기억을 꼭 해둡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평균이에요. 평균. A와 B의 평균을 구하라.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이런 건 간단히 알 수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냥 기하평균이라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기하평균.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9인 어떤 사각형이 있어. 4, 9. 그럼 둘레의 길이가 최소인 넓이가 같은 사각형으로 고쳤을 때 그때 한 변의 길이를 기하평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4, 9, 36이죠. 이거에 루트하게 되면 6, 6에 36이죠. 6인 정사각형. 얘도 36이 되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같은 넓이의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정사각형이거든요.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한 넓이의 루트를 씌우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겨보면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증명 자체는 되는데요. 자, A, B, X, Y가 모두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AX 플러스 BY의 전체의 제곱보다. 그래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것들이 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게 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여기다 넣어서 증명을 하는 식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뭐 2x 3y 그럼 여기다 2, 3 대입하고 문제를 푼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는 것들 문제가 좀 나오고요. 자, 문자가 3개일 때도 여기에 C, 여기에 Z 이렇게 포함된다 그래도 형태가 똑같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곱한 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AX, BY, CZ의 전체의 제곱보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전계산 쪽으로 넘겨보면 생각보다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냥 해보시면 돼요. 여튼 이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다.
뭐 도형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몇 번 풀어보고 솔직히 답지만 참고해서 몇 번 풀어봐도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유형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전 명제 단원이 싫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원은 그래도 꽤 중요해요. 논리적 사고라는 관점에서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런 것이다. 요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학은 뭐 사실상 명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늘 참인 명제 혹은 참을 만들어주는 진리집합을 찾는 그런 학문인 거죠. 학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과목인 거죠. 지금 현재로는. 학문 쪽에서는 이미 밝혀진 명제를 가지고 다른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내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또 보면 이제 다음 단원인 함수에서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함수는 이제 f,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화살표가 명제랑 똑같이 생긴 이유가 x이면 y다 라는 어떻게 보면 명제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얘기했지만 고1 때 배우는 거의 단원의 거의 전부는 함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 기본적인 형태를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하나가 명제입니다. 뭐 고2, 고3 때 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개념 자체를 깔고 가는 단원인 만큼 좀 열심히 해두세요. 고3 때 수능 준비한다고 다시 봤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서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그러면 아는 게 많아지면 오히려 힘든 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만 학습에 도움이 됐길 바라며 안녕.